어머님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이 올라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버님 장례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남편의 빈소를 지키던 저는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묘하게 들뜬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5살 손주가 고열로 입원했다는데 제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그렇게 3일 밤낮을 꼬박 남편의 빈소를 혼자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친척이 보여준 휴대폰 속 사진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함께 해외 최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지할 가족도 없이 홀로 상을 치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요. 며느리와 사돈집, 말 그대로 개박살 내준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을 첫 번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0이 넘은 정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죠. 손님들은 정자의 반찬을 먹으며 정자 씨 손맛은 정말 특별하다고 입을 모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자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자의 삶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와 향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국화가 빈소를 둘러싸고 있었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조용히 복도를 채웠죠. 정자는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조문객들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듯 했어요. 며칠 밤낮을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임종부터 빈소까지 지켰던 정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유일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영, 그리고 5살 배기 손주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전날 밤 임종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이 올라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는 도저히 애 옆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민수 씨 혼자라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2명 다 있어야 한대요. 정말 죄송해요. 정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손주 걱정에 오히려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애가 제일 중요하지. 병원에서 잘 보살펴.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자는 손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5살짜리 아이가 고열로 입원했다는데 할머니 마음이 편할 리 없었죠.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곁에서 잘 돌보고 있을 거라고, 빨리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남편의 사촌 동생 되는 친척 한 명이 조문을 왔는데 그가 빈소 밖에서 정자를 불렀어요. 친척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뭔가가 떠 있었습니다. 친척이 난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정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혹시 민순의 와이프 맞나요? 제 와이프가 SNS 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정자는 친척이 내민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정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화면에는 서영의 SNS 계정이 떠 있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보였죠. 사진 속에는 서영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고급 리조트, 야자수가 늘어선 수영장, 럭셔리한 독채 빌라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까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영의 부모, 그러니까 사돈 부부까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휴양지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밑에는 서영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힐링 여행,
아빠가 예약해준 프라이빗 리조트 진짜 최고예요. 아이도 너무 좋아하네요. 정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주가 고열로 입원했다고 했으면서 사진 속 아이는 멀쩡하게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해외 최고급 리조트에서요. 정자의 남편이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차갑게 식어가는 이 순간의 말이죠. 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척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정자는 고개를 들어 장례식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고 푸르렀죠. 남편이 좋아하던 날씨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자의 가슴속은 그 맑은 하늘과는 정반대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친척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다른 친척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친척이 고개를 끄덕이며 빈소로 들어갔고 정자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정자는 그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됐어요. 남편의 장례식이 엉망이 되고 친척들과 조문객들 앞에서 추태를 보이는 건 남편에게도 미안한 일이었죠. 정자는 다시 빈소로 들어가 상주석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은 계속해서 찾아왔고 정자는 기계처럼 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자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그 SNS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사돈 가족의 얼굴이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던 정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어요. 남편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여행사의 김 사장 번호가 있었죠. 남편과 정자는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김 사장을 통해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김 사장은 남편의 오랜 지인이기도 했고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김 사장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정자예요. 이런 부탁드려 죄송한데 혹시 우리 며느리 서영이가 최근에 해외여행 예약한 거 있나요? 김 사장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며느님 친정 식구들까지 함께 발리 리조트 예약하셨더라고요. 독채 빌라의 렌터카, 현지 프라이빗 투어까지 풀 패키지로 말이죠. 꽤 고급 상품이었습니다. 정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장님, 그 예약이요. 독채 빌라하고 렌터카, 현지 투어 전부 취소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당장이요. 김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지금요? 그런데 사모님, 이미 출국하신 지 이틀 됐는데 현지에서 취소하면 위약금이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갑자기 숙소랑 차량이 사라지면 정자가 단호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위약금은 제가 책임질게요. 지금 바로 취소 처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테고 정자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눈치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하늘이었어요. 정자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죠.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자금도 보태주고 손주가 태어나면서는 매달 용돈도 챙겨줬어요. 그런 남편이 이렇게 차갑게 떠나는 순간에 아들 가족은 거짓말을 하고 해외에서 호화 휴가를 즐기고 있다니요.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정자는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자신을 지켜줬지만 이제는 정자가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빈소를 지켰습니다. 친척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누구도 정자의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을 눈치채지 못했죠. 정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맞서겠다고요. 며느리와 사돈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자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쌓아온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정자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한편 발리의 고급 리조트에서는 서영 가족과 사돈 일행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리조트 측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독채 빌라 예약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렌터카도 예약해둔 프라이빗 투어도 전부 취소 처리됐다고 했죠. 서영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리조트 프런트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서영의 아버지 이태준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직접 여행사에 전화해 봐야겠어. 하지만 여행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예약자 가족의 요청으로 취소됐고 위약금도 이미 처리됐다고요. 서영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예약자 가족이라면 민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정자밖에 없었으니까요. 서영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우리 여행을 취소해? 이태준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미 현지에 와 있는 상황에서 고급 독채 빌라는 날아갔고 렌터카도 없었죠. 일반 호텔을 급하게 예약하고 대중교통과 택시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계획했던 럭셔리 여행은 순식간에 엉망이 됐고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서영은 그날 밤 호텔방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따져야겠다고요. 정자는 장례식을 조용히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을 떠나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평생 지켜온 것들을 제가 지킬게요. 당신이 쌓아온 것들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자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와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남편이 남긴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무엇을 노리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자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자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을 정리하는 일은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는 작업이었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남편 생각에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릴 것 같았거든요. 정자는 걸레로 거실 바닥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정자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돌리자 아들 민수와 며느리 서영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여행 가방을 거실에 내려놓으며 어색한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고 서영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여행을 다녀온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장례식에 못 가서 정말 미안해.
우리 애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이 올라서. 정자는 걸레를 양동이에 담그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애가 많이 아팠다며? 지금은 괜찮아졌고? 서영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행히 나았어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계속 가방을 정리하는 척했고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어요. 정자는 걸레질을 계속하며 두 사람을 조용히 관찰했죠. 정자가 양동이를 들고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서영이 고개를 들어 정자를 쳐다봤어요. 정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SNS에 올린 사진 봤어. 아빠 장례식 날 해외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서영은 잠시 동작을 멈췄다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건 예전에 예약해둔 거라서요. 취소하면 손해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어머님, 갑자기 리조트 예약이 취소됐다고 연락이 와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정자는 아무 표정 없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독채 빌라도 날아가고 렌터카도 없어지고 예약했던 투어도 다 취소됐어요. 위약금만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날아갔다고요. 현지에서 급하게 호텔 잡고 택시 타고 다니느라 돈이 2배로 들었어요. 정자는 양동이를 들고 일어서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도 못 오면서 갔는데 일을 어쩌냐? 서영이 눈살을 찌푸리며 정자를 쳐다봤습니다. 애가 고열로 입원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사진 속에서는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있더라. 어떻게 된 거지?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봤고 서영은 핸드백을 뒤지는 척하며 정자의 시선을 피했어요. 정자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자는 간단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차린 가족 밥상이었지만 식탁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민수는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어머니 눈치를 받고 서영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죠. 식사를 마친 후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앞으로 일들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정자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고 말을 이었어요. 상속 문제요.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들이 있잖아요. 이 아파트도 그렇고 보험이나 예금 같은 것들도요.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세금 문제도 복잡해지고요. 민수가 아내의 말에 당황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야, 아직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얘기를. 서영이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 이런 건 빠를수록 좋아.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데 이 큰 아파트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 아냐? 정자는 설거지를 마저 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배려보다는 조급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서영이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아파트 시세가 지금 거의 15억은 되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고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도 절약되고. 정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시아빠 장례식에도 안 온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서영의 얼굴에 불만이 스쳤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 속에 담긴 욕심과 조급함을요. 다음 날 오전 마음이 복잡한 정자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정자는 책상 서랍을 열며 하나하나 서류를 꺼냈죠. 은행 통장, 보험 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남편 회사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정자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직접 손으로 쓴 메모들이 들어 있었죠. 정자는 남편의 익숙한 필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메모 내용을 읽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메모에는 사돈 이태준의 건설사에 투자한 금액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억, 5억, 2억씩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한 흔적이 보였고 총액을 계산해 보니 거의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메모 밑에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이태준 씨 회사 자금 상황 불안정. 투자금 회수 어려울 수도. 정자 혼자 남으면 압박받을 수 있음. 대비 필요. 정자는 메모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이미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정자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서류 하나를 발견했죠. 부동산 상속 관련 법률 상담 자료였는데 날짜를 보니 2달 전에 인쇄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남편이 인쇄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메일로 보낸 걸 출력한 거였어요. 발신자 이름을 보니 서영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정자는 자료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순위, 상속세 절감 방법,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 같은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심지어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의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배우자 상속 시 공동명의 전환이 유리함, 상속세 납부 기한 6개월, 고령 배우자의 경우 관리 능력 고려 같은 문구들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정자는 자료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상속 문제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정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정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사돈이시죠? 저 이태준입니다. 정자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네, 사돈어른. 무슨 일이세요? 이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장례식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사돈께 사업 자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투자받았던 거 아시죠? 정자는 남편의 메모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준이 잠시 기침을 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그게 말이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한 차입금이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하실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말은 그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이라든지 회사 경영권 부분도 관련이 있으니까. 정자는 이태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남편의 메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투자금 회수 어려울 수도. 정자 혼자 남으면 압박받을 수 있음. 남편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는 중이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이태준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이런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우리 서영이 말로는 아파트 상속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가족끼리 잘 협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회사 자금 사정도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한참을 서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이미 상속 문제에 대해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게 명확했어요. 서영이 미리 조사한 법률 자료, 이태준의 압박 전화,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죠. 정자는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정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요. 화를 내거나 눈물을 보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고요. 정자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 내역, 보험 증서, 투자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요. 정자는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가게 장부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숫자 보는 눈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어요. 저녁이 되자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정자는 저녁을 차리며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너 아빠랑 사돈어른 사업 관계에 대해서 아는 거 있니? 민수가 수저를 놓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가 장인어른 회사에 투자하신 건 알아요. 근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정자는 대답 대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게 분명했고 지금 섣불리 정보를 공유하면 며느리에게 다 흘러갈 게 뻔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고 정자는 홀로 서재에 앉아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상황이 복잡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사돈에게 투자한 돈은 단순한 차입금이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였고 그 금액도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서영과 이태준은 이미 상속 재산을 나눠 갖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의 메모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정자 혼자 남으면 압박받을 수 있음. 대비 필요. 남편은 이미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준비해둔 게 더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자는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법률사무소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지훈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명함 뒷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신뢰할 수 있음이라고 짧게 적혀 있었어요. 정자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혼자 고민할 때가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고요. 며느리와 사돈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정자도 똑같이 전략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정자가 한지훈 변호사의 명함을 발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전 우편함에서 두꺼운 등기우편 하나가 배달되어 있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법률사무소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남편의 회사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우편물을 들고 거실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공식 문서 여러 장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한지훈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고 내용은 간단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죠. 고 김철수 씨의 유언 집행건으로 상속인 배우자 박정자 씨와 면담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을 거란 건 예상했지만 막상 공식 문서로 받아보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정자는 바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정자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정자입니다. 오늘 우편물 받았어요. 한지훈이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사모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의 유언 집행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망 시점 기준 60일 이내에 집행을 시작하도록 지정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뵐 수 있을까요? 한지훈이 일정을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모님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자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우편물을 내려다봤어요. 남편이 대체 어떤 내용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정자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어젯밤 발견했던 메모들을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정자 혼자 남으면 압박받을 수 있음. 대비 필요.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던 걸까요? 다음 날 오전 정자는 일찍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서영은 전날 밤 자기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집에는 정자 혼자였어요.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고 정자가 현관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훈 변호사였죠. 한지훈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한지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자는 한지훈을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내왔어요. 한지훈은 가져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차분하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두꺼운 파일 여러 개와 봉인된 봉투 하나가 나왔죠. 한지훈이 봉투를 정자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 원본입니다. 저는 고인의 지정에 따라 사망 후 60일 이내에 이 유언장을 배우자께 전달하고 내용에 따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자는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한지훈이 봉투의 봉인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고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친필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한지훈이 문서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 박정자 씨의 노후 생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둘째,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포함한 주요 부동산은 당분간 명의 변경을 보류하고 배우자가 거주하며 관리한다. 셋째, 금융자산 및 보험금은 배우자와 아들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배우자의 생활비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조치한다. 정자는 한지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다니요. 하지만 한지훈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지는 게 보였어요. 한지훈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한지훈은 다른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한지훈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사돈 되시는 이태준 씨의 건설사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셨습니다. 총액이 약 1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단순 대여금이 아니라 지분 투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금의 법적 성격과 회수 가능성입니다. 정자는 이미 남편의 메모에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전문가의 입을 통해 들으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지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회수는 이태준 씨 회사의 재정 상태에 달려 있죠. 고인께서 유 원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지훈이 유 원장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줬어요. 사돈 이태준의 건설사 사업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아내가 불필요한 압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냉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 감정이 아닌 법과 계약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정자는 유 원장을 듣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지키려 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한지훈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고인의 재정 자료들을 전부 분석해 봤는데요. 아파트, 예금, 보험금, 퇴직금까지 합치면 상속 재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태준 씨 측에서 투자금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상속 협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자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랑 사돈이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투자 계약서에 이태준 씨도 서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며느님께서 최근에 상속 관련 법률 자료를 조사하신 흔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자는 서재에서 발견했던 서영의 이메일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우리도 제대로 준비해야겠네요. 남편이 저를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뒀는데 제가 가만히 당할 수는 없잖아요. 한지훈이 정자를 바라보는 눈빛에 존중의 빛이 스쳤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인께서 저를 믿고 유언 집행을 맡기신 만큼 사모님께서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한지훈은 그날 오후 내내 정자와 함께 남편이 남긴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은행 통장 내역,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퇴직금 관련 서류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했어요. 정자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익힌 장부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숫자들을 정확하게 파악했죠. 한지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리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순수 상속 재산은 아파트 포함해서 약 20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태준 씨 회사 투자금 15억을 합치면 총 35억 규모의 상속 재산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투자금은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정자는 그 규모에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한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며느님과 사돈 측에서 상속 협의를 요구할 겁니다. 아마도 아파트 명의를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자거나 투자금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더 가져가겠다는 식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 유언대로 하고 싶어요. 아파트는 당분간 명의 변경 안 하고 투자금 문제도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태준 씨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속 협의 자리에서 우리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하니까요. 그날 저녁 한지훈이 돌아간 후 정자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남편이 남긴 메모들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메모는 여러 장이었는데 정자가 미처 다 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한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태준 회사 자금난 심각. 내 투자금이 유일한 생명줄일 가능성. 회수 압박하면 서영이를 통해 민수에게 영향 미칠 것. 정자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 수 있음.
한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 전달해둠. 정자는 메모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뒀던 거예요. 정자가 혼자 나왔을 때 며느리와 사돈의 압박을 받을 거라는 것까지요. 다른 메모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태준,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악화, 은행 대출 한도 초과, 내 투자금 없으면 부도 위험, 서영이 아버지 회사 살리려고 상속 재산 노릴 가능성 높음, 정자 지켜야 함. 정자는 메모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가 욕심을 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사돈의 건설사가 무너지기 직전이고 그들은 남편의 상속 재산으로 회사를 살리려는 거였죠. 정자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생존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와 사돈은 필사적으로 달려들 것이고 정자도 남편이 준비해둔 무기들을 제대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상속 문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함께 만나자고 하시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정자는 문자를 읽고 한지훈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며느리한테 연락 왔어요. 상속 협의하자고요. 사돈도 함께 만나자고 합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모님.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협의 자리에 제가 동석하겠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서영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집에서 보자. 나도 변호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하마. 문자를 보내고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또렷해지는 걸 느꼈죠. 정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자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상속 협의를 앞둔 화요일 오후 정자는 한지훈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지훈의 법률사무소로 정자가 직접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한지훈은 정자를 맞이하며 회의 테이블로 안내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파일들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파일을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지난 며칠간 고인의 재정 자료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보험 증서, 퇴직금 정산 자료, 그리고 이태준 씨 회사와의 투자 계약서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정자는 한지훈이 보여주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숫자와 날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평생 반찬가게 장부를 관리해온 정자에게는 낯선 게 아니었어요. 정자는 안경을 고쳐 쓰고 꼼꼼하게 자료를 읽어내려갔죠. 한지훈이 특정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태준 씨 건설사에 투자한 내역이 시간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투자가 3년 전이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추가 투자가 있었어요. 계약서상으로는 지분 투자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긴급 자금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자가 자료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한지훈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제가 이태준 씨 회사 재무 상태를 비공식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이 한도를 넘었고 최근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도 자금난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자는 남편의 메모가 정확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남편은 이미 이태준 회사의 위기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한지훈이 다른 파일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인의 투자금이 현재 이태준 씨 회사의 가장 큰 자본금입니다. 만약 이 돈을 회수하라고 압박하면 회사가 바로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태준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투자금을 상속 재산에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회수를 최대한 늦추고 싶을 겁니다. 정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이제야 모든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왜 그렇게 급하게 상속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아파트 명의를 바꾸자고 했는지 말이죠. 정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랑 사돈은 아파트 같은 다른 재산은 빨리 챙기고 투자금은 슬쩍 넘어가려는 거네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사모님.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협의 자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투자금도 엄연한 상속 재산이고 회수가 되든 안 되든 상속 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해요. 그날 저녁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며 남편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정자는 남편과 자주 만나던 지인 몇 명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업가 친구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김영호라는 남편 동창이었는데 김영호는 건설업계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 이태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죠. 정자는 김영호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영호는 정자를 보자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안타까워했어요. 김영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너무 갑자기 가셔서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장례식에 못 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김 사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남편이 사돈되는 이태준 씨 회사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 회사 요즘 어떤가요? 사장님이 건설업계 오래 계셨으니까 혹시 아시지 않을까 해서요. 김영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태준 씨 회사 소문이 안 좋습니다. 업계에서는 다 알아요. 작년부터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고 진행 중인 현장도 몇 개가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정자는 김영호의 말을 들으며 남편의 메모가 또다시 맞아떨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형님이 투자하신 금액이 크신가요? 정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꽤 됩니다. 김영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회수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형수님. 이태준 씨 입장에서는 그 투자금이 마지막 생명줄일 거예요. 돌려주면 회사가 바로 무너질 테니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자는 김영호와 헤어진 후 한지훈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영호에게 들은 정보를 전달하자 한지훈은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한지훈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알아본 것과 일치하네요.
이태준 씨 회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고인의 투자금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부도가 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협의 자리에서 그쪽이 어떻게든 투자금 회수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정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쪽 반응을 보는 게 나을까요? 한지훈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저쪽이 어떤 카드를 내는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협의 자리 전에 며느님한테 가볍게 정보를 하나 흘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정보요? 한지훈이 설명했습니다. 유 원장의 투자금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는 걸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말고 그냥 유 원장의 투자금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정도만 흘리세요. 그러면 며느님과 이태준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다음 수를 미리 읽을 수 있죠. 정자는 한지훈의 전략이 마음에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남편이 원했던 방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자는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받자마자 반가운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자는 그 안에 숨은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토요일 협의 준비하느라 변호사 선생님이랑 서류들 정리하고 있어. 네 아버지가 유 원장을 남기셨더라고. 전화기 너머로 서영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유 원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정자가 의도적으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사돈어른 회사 투자금에 대한 내용도 있어. 토요일에 자세히 이야기하자. 서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 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불과 10초도 안 되어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민수가 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서영이한테 전화하셨어요? 유 원장의 장인어른 투자금 얘기가 나온다고요? 정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아버지가 다 적어 놓으셨어. 자세한 건 토요일에 다 같이 이야기하자. 민수는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정자는 피곤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어요. 지금쯤 서영은 아버지 이태준에게 연락하고 있을 거고 그들은 밤새 대책을 논의하겠죠. 정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지키려고 준비해 둔 거 이제 쓸 때가 온 것 같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걱정 마. 금요일 오후 한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훈이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오전에 이태준 씨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협의 자리에 자기들도 법률 대리인을 동석시키겠다고 하더군요. 정자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한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모님이 투자금 이야기를 흘리신 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쪽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좋습니다. 우리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맞서겠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들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정자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남편의 필체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정말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거래 내역, 날짜, 금액, 심지어 이태준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메모로 남겨뒀죠. 정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를 다시 펼쳐 읽었습니다. 정자야,
내가 없어도 절대 물러서지 마. 너는 강한 사람이야. 내가 준비해둔 것들로 너를 지킬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의에 찬 눈물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돈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한지우는 9시 30분에 미리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기로 했어요. 정자는 깔끔해 보이는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강해 보여야 했으니까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지훈 변호사가 정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 2개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한지훈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정자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한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저쪽에서 어떤 말을 해도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순간에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또렷해지는 걸 느꼈죠. 한지우는 유언장 원본을 투명 파일에 넣어 따로 챙겨두고 남편의 메모들과 투자 관련 서류, 그리고 이태준 건설사의 재정 자료까지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10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자 민수와 서영, 그리고 사돈인 이태준 부부가 들어왔어요. 이태준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 옆에 선 안사돈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죠. 그리고 그들 뒤로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오랜만입니다. 이쪽은 저희 쪽 법률 대리인 박준혁 변호사입니다. 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인께서 지정하신 유언 집행자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두 변호사가 악수를 나누는 동안 정자는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자와 한지훈이 한쪽에, 서영 가족과 이태준 부부, 그리고 박준혁 변호사가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죠. 민수는 중간쯤 어정쩡하게 앉았는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지훈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인의 상속 재산 분배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으니 그 내용부터 공유하겠습니다. 한지훈이 유언장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서영과 이태준의 시선이 유언장에 고정됐어요. 한지훈은 천천히 유언장을 펼치며 주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배우자 박정자 씨의 노후 생활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둘째, 현 거주 아파트는 당분간 명의 변경을 보류하고 배우자가 거주하며 관리한다. 셋째, 금융자산 및 보험금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배우자의 생활비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조치한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준도 팔짱을 끼고 한지훈을 노려봤어요. 박준혁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유언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한지훈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사돈 이태준 씨의 건설사에 투자한 자금에 관하여 고인은 해당 회사의 사업 불안정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되어야 한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금은 반드시 회수할 것을 당부한다.
이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투자금은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저희 회사 지분 투자였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건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에요. 박준혁 변호사도 서류를 꺼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보시면 지분 투자 형태로 되어 있고 회수 조항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회사 자본금의 일부로 편입된 거지 빌려준 돈이 아닙니다. 한지훈이 침착하게 자신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지분 투자 형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긴급 자금 지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고인께서 남기신 메모와 기록을 보면 이 투자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지훈이 남편의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날짜별로 투자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이태준과 나눈 대화 내용, 회사 상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정자를 지키기 위한 당부까지 적혀 있었죠. 정자가 메모 중 하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이태준 씨가 다시 연락 왔다. 회사 자금 회전이 안 된다며 급하게 5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행 대출도 막혔다고 한다. 사돈이니까 도와주긴 했지만 이게 돌아올 돈인지 모르겠다. 정자 혼자 남으면 이 돈 때문에 고생할까봐 걱정이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태준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서영은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한지훈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이태준 씨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공개된 재무제표와 업계 정보를 종합해보면 현재 회사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지훈이 건설사의 재정 자료를 펼쳤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자료였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출 한도 초과, 공사 지연, 미수금 증가 같은 단어들이 보였죠. 한지훈이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작년부터 회사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고 은행 대출은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진행 중인 건설 현장 3곳이 자금난으로 중단됐고 협력업체 대금 지급도 연체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투자금 15억 원이 현재 회사의 가장 큰 자본금이며 이게 없으면 회사는 당장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이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지만 부도까지는 아닙니다. 건설업이 원래 자금 회전이 느린 업종이에요. 한지훈이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을 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법정 상속 절차에 따라 이 투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들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회수가 가능하시다면 문제 없겠죠. 이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박준혁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박준혁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어머님.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제 동생도 아직 대학생이고 부모님 노후도 생각해야죠. 이렇게 냉정하게 나오실 거예요? 정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서영아, 네 아버지 회사 살리려고 우리 남편 유산을 포기하라는 거니? 네 아버지가 사업 잘못해서 어려워진 건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지? 서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는 네 시아버지 장례식 날 거짓말하고 해외여행 갔잖아. 그때부터 난 알았어. 너희가 뭘 노리고 있는지. 서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태준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투자금을 당장 회수하시면 정말 회사가 무너집니다. 제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정자가 이태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남편이 사돈어른 회사에 돈 빌려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곧 갚겠다고 했죠. 근데 돌아온 돈이 얼마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 남편도 없고 저 혼자 남았는데 제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이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지훈이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협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아파트는 당분간 사모님 명의로 유지됩니다. 금융자산과 보험금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에게 분배하고 이태준 씨 회사 투자금 15억 원은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한지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물론 회수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금 자체를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고인의 유언에 반함으로 불가합니다.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희 가족 다 망하게 하실 거예요? 정자는 서영의 눈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네가 장례식 날 거짓말했을 때 너희는 나를 생각했니? 지금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 이태준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다가 박준혁 변호사와 잠시 귓속말을 나눴어요. 그러고는 정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저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투자금 회수하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회수 기한을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지훈이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즉시 회수 요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일정을 잡도록 하죠.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영은 계속 눈물을 닦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손만 비비고 있었죠. 한지훈이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협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양측에 전달하겠습니다. 투자금 회수 일정은 별도로 협의하고 나머지 상속 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서영 가족과 이태준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태준은 정자를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영은 눈을 붉게 충혈시킨 채 현관으로 걸어갔고 박준혁 변호사도 서류를 챙겨 뒤따라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정자와 한지훈만 남았습니다. 한지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사모님 잘하셨습니다. 고인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서영과 이태준이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상속 협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법적으로 승리했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지훈 변호사가 이태준 측과 투자금 회수 일정을 협의하고 있었고 아파트는 유언대로 정자 명의로 유지되기로 확정됐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어요. 정자는 아들이 아내와 장인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정자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렸죠.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옆동 아줌마가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혀를 차는 걸 보고 정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자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물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모른 척했지만 귀에 들리는 말들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그 시어머니래. 며느리 여행까지 취소시켰다면서? 아니, 진짜?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힐링 여행 간 건데 시어머니가 악의적으로 방해했다던데. 얼마나 악독하면 그래. 정자는 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여행 취소 이야기가 어떻게 동네에 퍼진 걸까요? 정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는데 계산원 아주머니마저 정자를 보더니 동료 직원과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자는 급하게 휴대폰을 열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생전에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지역 맘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죠. 가장 최근 게시물 상단에 우리 동네 악독한 시어머니 사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고 조회수가 3,000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클릭했습니다. 글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쓰인 것처럼 보였는데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후 갑자기 시어머니가 돌변했어요. 저희가 아버님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하시더니 저희 가족 여행까지 악의적으로 방해하셨어요. 여행사에 전화해서 예약을 임의로 취소하시고 상속 협의 때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저희를 압박하셨습니다. 제 친정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인 걸 아시면서도 투자금을 당장 갚으라고 하셔서 저희 가족이 다 망할 위기예요. 글 밑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정자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노인들은 정말 이기적이다. 며느리 힘들게 하는 전형적인 시엄마, 재산 욕심에 눈이 멀었네 같은 말들이 줄줄이 이어졌죠. 정자는 글을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글이 지역 맘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에도 퍼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자가 검색을 계속하자 같은 내용의 글이 여러 사이트에 복사되어 올라와 있었고 심지어 정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정자는 여행사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이 전화를 받자 정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우리 며느리 여행 취소했던 거 기록 남아있나요? 통화 내용 같은 거요. 김 사장이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그게 며느님 측에서 최근에 그 통화 기록 요청하셨어요. 고객 정보라 거절할 수는 없어서 제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자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서영이 여행사에서 통화 기록을 받아 그걸 증거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정자가 취소를 지시한 건 맞았지만 왜 취소했는지에 대한 배경은 전혀 설명되지 않은 채 정자만 악인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저녁 정자는 한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지훈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사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요. 해당 게시물들을 캡처해서 보관하시고 제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정자의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재산 욕심 많은 할망구, 며느리 괴롭히는 악질 시어머니 같은 악성 메시지들이었죠. 정자는 문자를 보고 또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자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정자를 보더니 수군거리며 자리를 피하는 게 보였어요. 정자는 그들을 향해 걸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비난과 경멸을 느꼈거든요. 정자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정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정자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리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죠.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당신 유언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나쁜 년이 된 거예요? 화요일 오후 정자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반찬 가게 재개 준비를 하러 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정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장례 후 문을 닫아뒀었거든요. 가게를 다시 열면 마음도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정자는 가게 열쇠를 들고 상가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정자는 청소도구를 꺼내 가게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단골 손님이었던 중년 여자였는데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 여행 방해하고 사돈 재산 뺏으려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가게 다시 여시는 거예요? 양심도 없으시네. 정자가 걸레를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비웃듯 웃으며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손님들에게 맛있는 반찬 만들어주려고 애썼던 자신이 이렇게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 가게는 다시 열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식욕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 정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민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요즘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저희도 억울한 게 많아요. 정자가 황급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네 아버지 장례식 날 거짓말하고 여행 간 거. 민수가 정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저희가 얼마나 곤란했는데요. 엄마가 화나신 건 이해하지만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인어른 회사 일도 그래요. 좀 여유를 주실 수는 없으세요? 당장 투자금 회수하면 장인어른 회사 망해요. 그럼 서영이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정자가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네 아버지 유언. 민수가 짜증스럽게 끊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중에 통화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놓고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졌죠. 정자는 물을 마시려고 일어섰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정자는 간신히 소파로 돌아와 앉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30분 후 정자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검사를 진행했어요. 심전도를 찍고 혈압을 재고 피를 뽑았습니다. 정자는 천장의 하얀 조명을 바라보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1시간쯤 지나서 응급실 담당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는데 차트를 들고 정자를 내려다봤어요.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과 혈압 상승이 있으십니다.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정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의사는 정자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보호자분께 연락하셨나요? 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게 뻔했으니까요. 정자는 혼자서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정자는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자를 손가락질했고 아들마저 등을 돌렸죠.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정자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자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정자를 지켜줬을 텐데 지금은 정자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정자는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먹고 검사를 받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정자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반찬 가게에서 정자를 도와주던 모습, 손주가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하던 모습, 아침마다 정자에게 커피를 타주던 모습들이요. 그런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모가 계속 떠올랐어요. 정자야, 내가 없어도 절대 물러서지 마. 너는 강한 사람이야. 목요일 오전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며 정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부정맥도 많이 나아졌다고 했어요. 의사는 퇴원해도 좋지만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병원비를 내고 현관으로 나오는데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정자는 외투깃을 세우고 택시를 탔죠. 집에 돌아온 정자는 남편의 서재로 곧장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남편이 남긴 메모들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남편의 필체를 따라가며 정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영과 이태준이 거짓으로 정자를 공격한다면 정자는 진실로 맞서야 했습니다. 정자는 한지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지훈은 정자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으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요. 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제대로 싸워야 할 것 같아요. 거짓 소문 퍼뜨린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한지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정자는 한지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지훈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득 펼쳐놓고 있었어요. 정자가 자리에 앉자 한지훈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며느님이 올린 게시물들을 전부 캡처해서 보관했습니다. 총 7개 사이트에 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고 모두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한지훈이 출력한 게시물들을 보여줬습니다. 정자는 하나하나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게시물마다 정자를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피해자처럼 그려져 있었죠. 한지훈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고인의 유언장 전문입니다. 여기에는 사모님의 노후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한 이태준 씨 회사의 사업 불안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한지훈은 계속해서 자료들을 정리해 보여줬습니다. 상속협의 당시의 회의록, 여행 취소 당시 정자의 위임 및 결제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서영이 올린 SNS 게시물이었어요. 장례식 당일 해외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 말이죠. 한지훈이 SNS 캡처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며느님은 손주가 아파서 장례식에 못 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외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사모님이 여행을 취소한 건 이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었죠. 정자는 한지훈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조금씩 힘을 되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걸 믿고 싶었어요. 한지훈이 노트북을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사실관계 해명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게시물들을 지울 수 있나요? 한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각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적 근거와 함께 삭제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고요. 한편 같은 시각 민수는 회사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 회사의 옛 동료 김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서영이 눈치를 보고 장인어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며칠 동안 민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입원하고 혼자 퇴원하셨다는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영이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도 알고 있었고 그 글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장례식 날 거짓말하고 여행을 갔고 장인어른 회사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면서 어머니를 압박했죠. 민수는 점심시간에 혼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민수는 난간에 기대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는데 아들인 자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키라고 유언까지 남기셨는데 자신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굴 수 없다고요. 회사로 내려와 조퇴를 신청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외투를 벗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서영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 민수가 서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 당장 다 지워.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해. 서영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도 어머님이 너무 심하시다고 했잖아. 민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아빠 장례식 날 거짓말하고 여행 간 것도, 어머니 재산 노린 것도, 장인어른 회사 살리려고 어머니 압박한 것도 다 우리 잘못이야. 서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데? 회사 망하라고?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장인어른이 책임지셔야 할 일이야. 우리 아버지 유산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엄마는 혼자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난 아들이면서도 외면했어. 이제 그만하자. 글 지우고 엄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정말 이혼할 거야.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시어머니 편 들려고 나랑 이혼해?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내일까지 생각해. 글 지우고 사과할 거면 같이 살고 아니면 이혼해. 민수는 그 길로 집을 나와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자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입원하셨다면서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정자가 문을 열어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바쁠 것 같아서.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부를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수가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비겁하게 외면했어요. 아빠가 엄마 지키라고 하셨는데 전 오히려 엄마한테 상처만 드렸어요. 정자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민수를 일으켜 세우고 소파에 앉혔죠. 정자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민수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영이한테 글 다 지우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제대로 할게요.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요. 정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편에 서준다는 게 무엇보다 고마웠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훈 변호사가 정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소식입니다. 며느님 측에서 게시물 삭제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문도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지훈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사실관계 해명 문서를 주요 커뮤니티에 공식적으로 게시하겠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내용과 SNS 증거사진, 상속 협의 기록 등을 포함해서요. 이걸 보면 사모님이 정당하게 행동하셨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월요일 한지훈이 준비한 해명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문서에는 남편의 유언장 내용, 서영이 장례식 날 해외여행을 갔다는 증거사진, 이태준 회사의 재정위기 상황, 그리고 상속 협의 과정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문서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이럴 줄 알았다.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였네. 시어머니가 피해자였구나.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정자를 비난하던 게시물들은 하나둘씩 삭제되었고 악성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화요일 저녁 정자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정자를 보고 다가와 사과했고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니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죠. 일주일 후 한지훈이 정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투자금 회수 계약서 초안을 가져왔어요. 한지훈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이태준 씨와 협의해서 투자금 회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5억 원을 5년 동안 매달 2,500만 원씩 갚기로 했습니다. 만약 석 달 이상 연체하면 즉시 회사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고요. 정자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한지훈이 빈틈없이 준비해둔 게 보였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이렇게 진행하죠. 그 주 토요일 한지훈의 사무실에서 투자금 회수 계약서 작성 자리가 열렸습니다. 정자와 한지훈이 한쪽에, 이태준과 박준혁 변호사가 반대편에 앉았어요. 이태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태준이 계약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돈, 이 조건대로라면 저희 회사가 버티기 힘듭니다. 좀 더 여유를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정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돈어른, 이미 충분히 양보한 조건이에요. 법적으로는 당장 전액 회수할 수도 있는데 5년이나 기한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안 되시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이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박준혁 변호사가 공증인 앞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정자는 계약서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첫 달 이태준은 약속대로 2,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정자는 통장을 확인하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두 달째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입금 날짜가 일주일씩 늦어지기 시작했고 석 달째에는 절반만 들어왔죠. 한지훈이 이태준 측에 경고 공문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달 한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태준 씨 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연체했다고 합니다. 곧 부도 처리될 것 같아요. 계약서대로 회사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자는 예상했던 일이라 놀라지 않았어요. 한지훈은 즉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이태준 회사의 주요 자산들이 동결됐습니다. 사무실 건물, 건설 장비, 심지어 이태준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 대상이 됐죠. 한 달 후 이태준의 건설사는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됐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소송을 걸었고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시작했어요. 이태준이 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고 회사 사무실에는 폐업 딱지가 붙었습니다. 정자는 그 소식을 한지훈에게 전화로 들었습니다. 사모님, 이태준 씨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압류된 자산을 처분하면 투자금 중 3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쉽지만 포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돈보다 중요한 걸 지켰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서영이 서 있었어요. 서영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옷차림도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정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가 망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희 가족은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정자는 서영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오며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는 어떻게 지내니?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실망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어머님께 너무 잘못했다고 매일 싸웠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정자는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정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아, 네 아버지 회사가 망한 건 내 탓이 아니야. 네 아버지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 우리 남편 돈으로 버티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서영이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며느리를 꾸짖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12월 초겨울, 정자는 예전에 운영하던 반찬가게 공간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들여 가게를 새롭게 꾸몄어요. 조리대는 그대로 두고 테이블과 의자를 편안한 것으로 바꿨습니다.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페인트를 칠하고 한쪽에는 책장을 설치해서 법률 상담 자료나 가족 문제 관련 책들을 비치했죠. 민수가 주말마다 와서 정자를 도왔습니다. 페인트 칠도 하고 가구도 옮기고 간판도 같이 골랐어요. 간판에는 정자의 쉼터라고 적혔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아니고 며느리 가족의 이름도 아닌 오직 정자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공간이었죠. 2월 초 정자의 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 몇 명만 찾아왔어요. 동네 아줌마들, 비슷한 고부 갈등을 겪는 시어머니들,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죠. 정자는 그들에게 차를 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때로는 한지훈 변호사를 초청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들 집 사겠다고 하고요. 정자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아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을 잃고 며느리와 사돈에게 공격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됐던 경험들을요. 하지만 남편이 남긴 유언과 기록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증명하며 명예를 되찾았다는 것까지요. 여자는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정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3월이 되고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개나리가 피어나고 벚꽃이 흩날렸어요. 정자는 이제 남편 없이도 혼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쉼터로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죠. 민수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2~3번씩 정자를 찾아와 식사를 함께 했고 손주도 자주 데려왔어요. 5살 손주는 할머니 정자를 무척 좋아했고 정자도 손주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정자는 쉼터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정자는 지갑에서 남편의 작은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날 지켜주려고 남겨둔 것들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자로요. 그날 저녁 한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태준 회사 자산 처분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4억 원을 회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투자금 15억 중에서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정자는 만족했습니다. 정자는 회수한 돈 중
일부를 쉼터 운영 기금으로 적립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수와 손주를 위해 교육비 통장을 만들어뒀습니다. 서영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손주는 달랐으니까요. 여름이 왔습니다. 정자의 쉼터는 이제 지역에서 꽤 알려진 공간이 됐어요. 가족 문제로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고 도움받는 곳으로요. 정자는 매일 아침 쉼터 문을 열며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어요. 정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사돈 회사 결국 망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재산으로 버티려던 계획은 실패했죠. 하지만 난 복수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정자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호 아래 있던 아내에서 벗어나 인생의 진짜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죠. 정자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정자는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며느리와 사돈의 압박 앞에서 포기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자는 남편이 남긴 사랑과 준비로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